오늘 첫 시간 함께 해주실 분이시죠. 네, 이경민 팀장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이제 부장으로 승진하셨다고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옆에 그리고 이주연 대표 아침 라이브 때는 후줄근하게 나오면서 다른 방송 나갈 때는 이렇게 양복을 쫙 빼입고 갔다 오는 이 배신자.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이래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죠. 네. 벗을까요? 네, 벗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이거 입어도 뭐 벗어. 더워. 그러니까 그 버리라니까 입고 네. 있어야. 네. 자, 일단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한번 매크로적으로 한번 총평을 한번 들어보죠. 우리 이 부장님. 일단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시작이 약했다. 원래는 2,600대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지만 너무 빨리 갔다. 그리고 웬만해 5월 말에는 수급 변수, 그러니까 채권 무리가 반등한 것도 있었지만 MSCI 정기 변경이나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좀 많이 눌린 데 따라서 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레벨이 낮아졌는데 여기서 심하긴 이르다. 6월에는 반전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 희소식도 들리고 이제 6월 FMC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러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때가 또 다른 긍정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6월 FMC가 좀 변곡점, 그러니까 좀 하방 압력을 키울 수 있는 변곡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4월 말부터 지금까지 금리,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감들이 굉장히 선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6월 FMC에서 점도표를 2번으로만 유지해줘도 시장에서는 좀 안도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어서 저는 당분간은 좀 등락은 있겠지만 6월 FMC를 기점으로 조금 더 올라가는 레벨을 좀 열어놓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그 원인부터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 차례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네. 주요 국가들 가운데서 우리가 수익률 그쵸. 꼴찌였잖아. 네, 네.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왜 한국이 이렇게 계속 저평가받고 이렇게 괄시를 받아야 되나? 일단은 수익률을 따로 안 보여드려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5월 말 기준이거든요. 브라질, 태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한국. 저기 보시면은 대만, 일본, 나스닥, S&P는 다 두 자릿수대 수익률인데 연초 이후에요. 코스피가 5월 말 기준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죠. 우리나라가 남아공보다도 지금 멕시코 네. 아프리카보다 못한 한국이야? 네. 그보다는 조금 낫네요. 네, 제가 좀 잘못 낫습니다. 봤습니다. 네. 헤이. 그리고 보시면은 그렇게 나쁘다고 했던 중국, 홍콩보다도 훨씬 못한 수익률을 기록한 거죠. 그렇지. 근데 하나 생각할 것은 작년 11월, 12월에 워낙 급등한 데 따른 좀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증시가 알게 모르게 채권물에 너무 예민해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월별로 얼마나 글로벌 19개 국가 지수 중에 얼마나 했나 보면은 1월 달이 거의 꼴찌였고요. 네. 4월 달도 하위권, 5월 달도 하위권. 그러니까 보시면은 1월, 4월, 5월 채권물이 반등할 때마다 힘없이 좀 약했거든요. 그러면은 왜 그럴까를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 보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겠죠. 앞서 말씀하셨던 전자가 못했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시가총액 비중을 볼게요. 시가총액 비중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실적 시즌이었는데 실적 시즌에 웬만한 업종이 되게 잘했거든요. 보시면은 컨센서스 대비 반도체도 되게 잘했고 호텔, 레저, 증권, 보험, 조선, 기계 웬만한 업종들은 다 잘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철강, 제약바이오, IT가전, 2차전지하고 제약바이오 업종이 성장주가 대표적으로 좀 못하다 보니까 실적 시즌에도 힘을 발휘하지 못했죠. 그런 와중에 가장 못했던 것이 요 그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초 이후 수익률 보면 5월 말 기준으로 2차전지 꼴찌입니다. 화학, IT가전, 에너지까지가 2차전지를 보면 그 다음이 인터넷, 소프트웨어고요. 그 다음이 건강관리. 채권 흐름, 그러니까 채권물에 반등을 하면 취약한 성장주가 수익률은 저 밑에 갔는데 보시면은 2차전지 시가총액 비중이 12.6%고요. 제약바이오는 6.2%, 인터넷은 4.6%. 얘 셋을 합치면 23.4%고요. 여기 위에 있는 기계보험, 은행, 증권, 자동차, 조선 합치면 23.3%입니다. 그러니까 잘한 애들이 아무리 잘해도 성장주 대표 업종 3개가
시장을 이렇게 억눌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채권금리에 민감한 시장이 돼버렸다. 그 와중에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전자와 닉스가 엇갈리면서 코스피는 올해 5월까지 굉장히 부진한 그림들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국의 성장주들이 네, 힘을 못 썼다. 계속 죽을 썼다. 네, 너무 못했다. 하긴 2차 전지 생각해 보면 네. 지금 뭐 마이너스 50%대 가신 분들이 네, 허다하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보니까. 많고요. 그러니까 또 월말 갔을 때는 지금 대표주로 할 수 있는 엔솔하고 홀딩스가 심등 강등 이슈 때문에 더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지수 자체가 막 밀려나다 보니까 심리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했는데 다행히 소재주 몇 종목들 그리고 코스닥 대표 종목들을 보면은 그래도 바닥을 잡는 듯 한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 좀 반등을 하고 있어서 저는 좀 분위기가 반전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가 아무래도 금리의 민감하죠. 취약이죠. 네, 맞습니다. 네. 금리가 인하해야 성장주들이 맞습니다. 비전이 있는 건데. 거기다가 실적 시즌에 유독 못했죠. 다른 업종들은 웬만큼 잘했는데 2차 전지랑 제약바이오가 예상보다 못한 그림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겹쳤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리 부인을 해도 이미 지표는 꺾였다. 미국 경제도 네, 네. 지표는 꺾였고 금리 인하는 할 수밖에 없다 지금 네, 맞습니다. 바로. 그래서 6월, 7월, 뭐 8월 여기 막 예상하시는 분들이 네. 요새 또 막 늘어나던데요. 일단은 5월 CPI를 봐야 될 것 같아요. 5월 CPI를 봐야 되는데 왜 5월 CPI를 봐야 되냐 말씀드리면은 지금 연준 위원들이 전에 말했던 게 뭐였냐면은 3번 정도는 물가가 내려가는 그림, 방향성을 보여줘야지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들을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게 6월 10일 날 발표되는 이 그림 보시면 5월 CPI인데요. 클리블랜드 연은에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나오는데 4월 CPI가 3.6, 5월 예상이 3.55. 그리고 근데 헤드라인 CPI는 별로 안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블룸버그까지 보시면은 이게 3.5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어 CPI는 둔화될 거라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러면은 4월 둔화되고 5월 둔화되고 이제 6월까지만 둔화되면 이제 7월 말에 있을 7월 FMC에서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저는 그래서 6월 FMC만 잘 지나면 시장이 좀 기대감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지금 4월 CPI 확인됐을 때는 3번 금리 인하까지 열어놓지 못했었어요. 그냥 2번 금리 인하 9월 12월이다 라고 하고 끝냈는데 만약에 5월 CPI도 잘 나오고 그리고 6월 FMC에서 2번 열어주게 된다면 시장은 또 그보다 더 큰 기대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좀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열리면서 시장에서는 좀 기대감을 좀 키워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연준의 그 금리 인하 네. 이 스탠스보다도 사실은 정치적인 이유에서의 그 필요성, 네. 미국 정부의 그쵸. 바이든 정부의 필요성 이것에 주목을 좀 하자 이런 의견들도 많긴 하더라고요. 재선을 맞아요. 위해서. 맞아요. 근데 5월 FMC 내용을 회의 기자회견을 보시면은 굉장히 격하게 발언했거든요. 누가요? 파월 연준의장이. 아, 파월이.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대선이 있는데 신경 안 쓰냐 그랬더니 열을 내면서 우리 성명서 내용 중에 정치적이라는 거 들어온 거 있는 거 봐라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열변을 토했는데 저는 솔직히 그거 보고서 정치적이네. 아니요. 정치적이네. 그리고 또 하나는 12월 FMC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랐어요. 너무 미중 기파적으로 말해서. 그래서 12월 말 1월 초에는 여러분들 지금 기억을 못 하시거나 아니면 믿지 않을 수 있지만 그때는 24년에 6번 아니면 7번 금리 인한다는 전망이 들어왔었어요. 7번 네. 얘기 나왔었죠. 그때 10월 FMC 때 무슨 일이 있었냐? 별일 없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며칠 그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유세를 다니면서 고금리가 사람들을 되게 힘들게 한다. 금리가 내려가야 된다는 말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뉘앙스를 내비쳤어요. 금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여담이긴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유세 다니면서 금리 얘기는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연준에서 그거 보면서 스탠스를 좀 맞춰줄 것이다.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최근 연준 위원들 발언들을 좀 보면은
5월 말 되면서 그러니까 4월 CPI 확인하고 5월 PC 확인하고 하면서 스탠스가 굉장히 강경했던 스탠스가 약간 중립적으로 좀 움직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CPI 확인하면은 같은 날이긴 해요. 발표하는 날이 같은 날이긴 한데 CPI가 둔화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파월 연준장은 비둘기 파진 스탠스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확 둔화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지금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긴 한데 근데 그로 인해서 금리 인하를 한다면 이거 좀 안 좋은 시나리오 아니에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가 확 둔화되고 뭔가 안 좋은 지표들이 나와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됐을 때 네. 그때가 오히려 조금 더 좀 불안한 뭐 물론 경기는 둔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경기 침체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침체는 생각하거든요. 아니니까. 그러니까 둔화로 인한 충격이 클 거냐? 그리고 경기 둔화가 충격을 줄 정도의 둔화 폭이냐? 아니면은 완만한 둔화를 그려주는 가운데 물가 압력을 낮춰주는 흐름으로 갈 거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경기 둔화보다는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 통화정책 스탠스가 조금 더 비둘기파적으로 갈 수 있다는 기대가 시장이 좀 더 우호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만 아니라면 등락이 있더라도 저는 좋은 그림들을 그려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이 물가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긴 한데 근데 요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요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뭐였냐면 잠시만요. 여기 뭐냐면 많은 분들이 물가 상승률 높다 하는데 CPI에는 항목별로 반영되는 비중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30몇 프로 반영되고 어떤 건 7% 반영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 반영 비율을 적용을 해보면 뭐 서비스 물가가 압도적으로 높죠. 그리고 주거비 그 다음이 운송 서비스예요. 지금 아직까지 에너지 물가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등락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그리고 상품 물가는 떨어지고 있죠.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봐서 이 항목별로 하나씩 보면은 어떻게 될까를 조금 가늠할 수 있는데요. 일단 보시면은 시차를 두고 떨어지는 주택 물가는 아마 3분기까지 떨어질 거예요. 3분기까지 떨어지는 그림이 나올 거고 또 하나 의미 있는 거는 WTI가 저희가 3분기 때 유가가 WTI 기준으로 86달러인가 88달러를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률은 마이너스로 갈 수 있습니다. 기저유가 때문에. 그리고 곡물 가격들도 최근 계속 올라간다고 가정하더라도 시차를 감안해보면 아직까지 물가 상방압력을 높이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조금 떨어지는 그림을 보여줬다고 말씀드렸는데 중고차 가격은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차를 두고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더 떨어질 거거든요. 임금 상승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문제가 이거예요, 이거. 뭐 운송 서비스요. 운송 서비스. 운임료가 아직까지는 좀 높은 수준이라서. 이게 지금 그 뭐죠? 그 중동 네, 그쪽 호르무즈 해협 그쪽 그쪽이 계속적으로 막힌 것까지는 아니지만 울퉁불퉁한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좀 진정됐다가 또 튀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다행인 점은 이때 기억하시죠? 21년 어마어마한 공급망 이슈. 불안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물가가 폭등한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마이너스권이라서 운송 서비스 물가가 조금 압박은 있지만 이전과 같이 공급망 불안 때문에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유가도 3분기 때는 마이너스로 갈 수 있고 주거비 계속 떨어지고 운송 서비스만 좀 잡히게 된다면 3분기 중에는 언제 몇 월이 될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금리 인하할 수 있는 명분을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서 저희는 7월이냐 9월이냐의 문제일 뿐이지 방향성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된다면 금리 인하 방향성 명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채권에 투자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는 지금 이번에도 4.6 미국 채금리 기준으로 4.6 갔다가 또 떨어지는데 잘 보시면 고점이 계속 낮아집니다. 4.8, 4.7, 4.6. 그럼 추세는 아래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TMF에 지금 저 투자해서 지금 지금 계속 물타기 하고 있거든요. 물려가지고 그저께 물타기라고 하지 말고 네. 분할 매수. 분할 매수죠. 네, 분할 매수. 이게 계획된 매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채권 투자 저는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고민하는 건 그거죠. 그러니까 올해 저점 기록했던 3.7을 깰 건가에 대한 고민은 좀 많아요. 네네. 왜냐면은 그때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올해 안에 금리나 6번 아니면 7번 한다는 전망이 반영된 금리 레벨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내년까지도 6번 할지 7번 할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 안 할 것 같다는 컨센이
대다수라서 저희 채권 애널리스트 하시는 분도 3.8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겠는데 3.7은 조금 고민스럽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고 있어서 저는 채권금리가 올라올 때마다 계속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 시점까지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자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4.6 넘어갔다가 그래서 우리 시장도 막 불안했는데 네. 이제 지금 4.37 정도로 내려왔잖아요. 네, 내려왔죠. 이 흐름이 계속 지속적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아직은 불안정하다고 봐요. 다시 튈 가능성? 아직은 좀 불안정하죠. 아직은 그러니까 연준에서 언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주느냐. 그러니까 6월 FMC에서 점도표를 2번으로 후퇴시킨다고 하더라도 7월이냐 9월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겠죠. 만약 6월 F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금리 인하 여지가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면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 튀어오를 수 있겠고, 네. 만약에 6월에도 좀 지켜보자라고 하게 된다면 7월이냐 9월이냐 이거 가지고 또 이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FMC까지는 저는 코스피 기준으로는 2,850, 2,900 근처까지는 갈 수 있는 룸을 만들어주는데 이제 7월 FMC가 되면 할 거냐 말 거냐, 미뤄질 거냐 말 거냐, 여기에 대한 또 고민들이 깊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완만한 우상향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6월 말 7월 초까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레벨을 갈 거고 이제 7월 달에는 조금 더 지켜보자. 왜냐면은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인플레이션 나우 기준으로 6월 CPI가 반등한다는 게 전망이 들어와 있어요. 예, 그래서 6월 CPI 결과 보고 또 한 번 또 와장창 할 수도 있거든요. 유가도 최근에 좀 움직이고 했었죠. 움직이는데 그 정도 움직여서 막 CPI가 막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벨 자체가 조금 더 저점에서 좀 올라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90, 95달러 가는 건 아니라서 그만큼 압박은 좀 크진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많이들 물가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물가는 우하향이긴 한데 여기서 유가 흐름에 따라서 약간 범피하고 예상치 못했던 운송 서비스 압박이 좀 커지면서 둔화되는 속도가 좀 더뎌졌다 정도지 이게 올라간다?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문제인 거네요. 이스라엘. 그렇죠. 그쪽이 좀 그쵸, 풀려야 될 그쪽이 거라고 끝나야.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참 사실은 우리 언제입니까? 작년 초에도 그렇고 재작년 말에도 그랬던 네. 것 같은데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만 좀 마무리되면 좋아질 거고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처럼 네, 보였는데 맞아요. 지금 계속 지루하게 끌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이어지고 이스라엘 하마스 그렇지. 전쟁도 계속 이어지고 그러니까 뭐 하나 해결되지 않고 끌고 가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은 좀 적응을 하는 듯한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원자재 담당하는 친구하고 얘기를 했는데 많이들 이스라엘 하마스 이슈 때문에 또는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했던 미사일 공격했던 이슈 때문에 유가가 튈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얘기했던 거는 이게 호르무즈 해협을 막지 않으면 유가에 대한 영향력은 별로 없다. 왜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곡창지대 원유랑 천연가스 생산국 이게 좀 명확했는데 네. 이스라엘 하마스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네. 여기에 엮인 역학관계에 따라서 좀 움직였던 거지 그 정도는 아니라서 너무 불안감은 갖지 말자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그 매크로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증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일단 6월 네. 그다음에 올 12월까지의 흐름 대선을 앞두고 참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네. 대선 전에는 팔아야 된다. 10월, 11월에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저도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예상하는 큰 그림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제시한 자료인데요. 저희는 일단 우리 이주연 대표는 뭐 다음 주 전망이 제일 좋겠지만 이번 달 주로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트레이더라. 네. 일단은 저희는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6월 말 7월 초쯤에는 2,800, 2,850까지는 열려 있다. 근데 여기까지 가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7월 중에는 조금 조심하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7월? 있어요. 네. 6월이 아니고. 네, 7월 중에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 CPI를 확인하는 시점 전후로 해서는 또 한 번 물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4월, 5월 잘해도 6월 달에 반등하면 또 시작해야 돼요. 7, 8, 9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복잡해지는 역학관계 그리고 인플레이션 나오기 기준으로 보면 6월 CPI는 좀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서 그건 조금 지켜보고 또 하나는 아까 채권금리 잠깐 말씀드렸는데 채권금리에 예민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 매매. 그렇죠. 외국인 선물 매매랑 미국채 10년물 금리랑 지금 20일 동안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0.85거든요. 거의 반대로 갑니다. 채권금리 튀면
매도, 채권금리 떨어지면 매수 이 패턴인데, 근데 또 재밌는 게 시장이 폭락했을 때를 보면은 10월, 1월, 4월이거든요. 네. 9월 옵션 쿼드러플 리칭데이 이후 첫째 거래일, 그리고 12월 쿼드러플 리칭데이 이후 1월 2일 고점 찍고 꺾였고, 3월 쿼드러플 리칭데이 이후 4월 초에 완전 꺾여버렸거든요. 이게 파생 영향력이 커진 시장에서 또 한 번 6월 FMC, 아니, 6월 쿼드러플 리칭데이 이후 7월 초에 못 던 파생 포지션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7월 조심. 7월은 조금 조심해보자. 근데 금리 인하에 대한 가시성이 커지면 저는 굉장히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시점부터는 좀 우상향을 하면서 3,10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정도가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11월, 12월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채권금리가 5에서 3.7로 가는 동안 외국인 선물 매매가 8조 5천억이 들어왔고, 코스피는 저점 대비 17%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2달 만에. 저는 이런 그림들이 하반기에는 좀 더 편하게 펼쳐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올해는 좀 6, 7월까지는 이게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민감인가 하다. 하다가 이제 금리 인하 시그널이 명확하게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좀 치고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밸류에이션이 확장되는 거냐? 저는 실적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에? 아니면 미국에? 한국이요. 엄청나게 좋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아서 2분기 실적이? 아니요. 12개월 선행 EPS가 요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회색선이 뭐냐면 연간 순이익을 가지고 일별로 이렇게 날수를 계산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거거든요. 네네.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면 275, 280 정도까지는 갈 수 있고요. 이게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 버리니까 이게 297이거든요. 올해 말이 될지 25년 상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넘어설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300이라고 한다면 PR 10배가 3,000포인트입니다. 아. PR 11배가 3,300포인트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더 주지 않아도 실적으로만으로도 끌려 올라가는 장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2016년, 17년 장세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어떤 흐름이 나타났냐면 저 때도 반도체 슈퍼사이클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네네네. 때고요. 그리고 저 때도 되게 아이러니하게 물가 상반함과 맞물려서 반도체, 소프트웨어, IT, 하드웨어가 시장을 끌어간 건 맞지만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철강, 화학, 조선 이런 애들이 움직였거든요. 네네. 이번에도 좀 실적이 움직이는 애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적을 보면은 반도체, 조선, 2차전지는 실적 저점은 확인한 것 같은데 실적에 대한 신뢰도를 좀 회복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여튼 실적 모멘텀만 놓고 보면 반도체, 조선, 2차전지가 트로이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좋아진다? 네, 좋아지는 거고요. 이게 플러스 알파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소프트웨어, 그리고 제약 바이오, 그리고 최근 기기업종도 좀 부각받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IT만 막 올라가는 거라기보다는 반도체가 끌어가는 가운데 그 안에서 뭐 소프트웨어나 제약 바이오나 2차 전지 같이 성장주 컨셉과 더불어서 최근 뚜렷하게 실적이 올라오는 조선이나 기계나 이런 쪽들이 좀 뒤를 받쳐주면서 좀 가볍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그 수급이 될까요, 대한민국이? 일단은 수급이 그렇게 다 올라가려면 아니 그거 왜냐면 우리가 요새도 계속 얘기하는 게 순환 매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네. 결국은 이쪽의 어떤 모멘텀, 맞습니다. 수급이 몰리는 곳에 해가지고 어느 섹터나 종목들이 올라, 그거는 좋은데 네. 그럼 이 돈이 새로 들어온 게 아니라 저쪽에 기존에 빼서, 있던 걸 맞아요. 팔아서 가니까. 맞아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금리 인하 되면은 전반적인 유동성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살아날 수 있고, 외국 네, 외국계 자금이.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달러가 약세를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전망치는 100포인트 밑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네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230원대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이런 외환 시장 조건들이 조금은 우호적으로 바뀌면서 외국계 자금들이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는 많이들 생각 안 하시는 게 있는데 3월 달에 탈락하긴 했는데 WGBI라 그래서요. 글로벌 본드 인덱스거든요. 여기에 한국이 편입되면 새로운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6개월 정도 채권 시장으로 글로벌 돈이 와장창 쏠리거든요. 그러면은 원달러는 더 내려갈 것이고 환차익을 노리는 외국계 자금들은 더 들어와서 저는
WGBI 편입 여부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그게 언제라고요? 9월 발표됩니다. 9월요. 3월, 9월 발표되는데 주요국 중에 거의 못 들어간 나라가 한국하고 인도거든요. 근데 제도적인 개선들은 많이 해놔서 저희는 9월 가능성 조금 높게 보고 있어서 그것만 되면 좀 환율적으로 그리고 수급적으로 좀 숨통이 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나리오대로 만약에 좀 흘러간다라고 네. 했을 때 7월쯤에 이제 CPI 그 예상대로 이제 네. 약간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7월에 시장이 한번 쫙 빠져주면 와장창 사야죠. 그때가 매수 시점이라. 그때가 이제 그 뭐 사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가족분들 중에 많으실 거예요, 네. 그죠? 그때는 이제 815 보면 되시는데 맞아요.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레버리지 사면 되잖아요, ETF.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 레버리지는 길게 끌고 가긴 좀 부담스럽긴 네.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인덱스 ETF나 이런 거 사시고 만약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떨어진다라고 할 때는 레버리지를 좀 사셔서 언더슈팅을 좀 먹는 그런 그림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종목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뭐 그냥 섹터 ETF나 이런 것들이 워낙 잘 돼 있습니다. 그래. 그 시기쯤 네. 우리 저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이경민 부장을 또 모시면 돼. 그렇죠. 네. 그 전 시기부터. 네. 근데 어쨌든 좋아요. 아 근데 갑자기 나 이 말이 떠올라.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 계획 이렇게 잡아봐야 네. 타이슨 말이 있잖아. 맞아요. 누구나 계획은 있다. 처맞기 전까지. 그때 갔는데 현금이 없어.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네. 물려 있으면 물려 있는 상태에서는 팔고 다시 준비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거 잘 네. 고민을 해보시고 근데 이런 가운데서 그럼 집중해야 되는 그 섹터 종목들이 어디냐? 네. 반도체냐, 2차 전지냐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좋아지는 실적 좋아지는 가운데서도 대왕고래 아닙니까? 뭐 저는 전자랑 2차전지 인터넷 이렇게 그룹으로 네, 실적이 좋아지는 네, 네. 그리고 2차전지 인터넷은 지금 바로 추세 반전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언더슈팅에 따른 반등은 나올 거고 이제 금리나 시그널이 나오고 관건은 2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7월, 8월 되면서 2분기 실적을 확인하면서 하반기는 좀 나아지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좀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2차 전지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달러가 약해지게 되면은 원자재 가격들이 좀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2차 전지 소재 쪽들은 지금보다는 높은 레벨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너무 잘 가는 쪽들에 너무 몰입되기보다는 좀 아직 잘 갔다가 좀 많이 쉰 애들 걔네들을 좀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은 네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반도체에서도 지금 소부장들 가운데 많이 빠진 종목들 네. 있고 네.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지금 한참 네. 쉬고 있고 이런 종목들에 네. 관심을 갖자.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막 잘 가는 애들은 더 잘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거나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면은 뭐 작년에도 2차 전지가 그렇게 날아갈 때 조심했으면은 그럼요. 그렇고요. 네. 또 하나는 그때 아무도 관심 안 가졌던 자동차 은행을 샀으면 돈을 많이 벌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종목들을 더 뛰어들기보다는 그쪽보다는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 안 갖는 그런 종목들을 봐야지 좀 수익이 기회가 더 많을 수 있다라고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7월 이후 8월 이후에 그 상당히 좋은 상승장을 네. 예상을 하시는 건데 네. 일단 목표 코스피 그 목표가 좀 있나요? 예상하는? 3,110포인트인데 와, 3,100이면 괜찮네. 근데 그렇게 올해 말까지. 네, 그렇게 올해 보죠. 올해 안에. 말까지. 근데 그게 무리되는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렇지. 왜냐면은 이번에 저희가 상단을 더 높여야 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3,100보다도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 네, 왜냐면은 저희가 이 표를 보여드리면 저희가 4월 말에 이 자료를 작성했는데 이때만 해도 12개월 선행 EPS가 258이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저희가 연말쯤 못해도 여기까지는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갔어요. 275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11배를 줘도 3,000이고요. 네. 11.3배만 줘도 3,100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가서 280대로 간다? 그러면 11배를 주면 3,100이 그냥 나옵니다. 밸류에이션 확장 없이 실적이 올라가는 것만큼 계속 올라가는 룸이라서 저는 뭐 밸류에이션을 얼마나 줄 거냐에 대한 고민보다는 실적 방향성이 우상향이 된다면 계속적으로 좋은 그림들을 열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변수가 몇 가지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미국 대선하고 네. 금투세하고 네. 이제 뭐 금투세 반대 또 한 번 네. 하려고. 금리 인상을 인하를 이제 딱 했을 그쵸. 때
어떻게 이제 시장이 네, 반응을 반응을 하느냐. 하느냐. 근데 과거 흐름들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금리나 첫 번째 했을 때 많이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때는 98년이었고요. 92년하고 95년하고 2019년에는 금리 인하했을 때도 그렇게 큰 충격이 없었습니다. 2009년도는 이미 뭐 주가가 2019년. 2019년이요. 네, 그때는 아. 뭐냐면은 2019년하고 95년은 통화정책 정상화 의미였거든요. 경기 충격 없이. 네네. 그때는 변동성이 크지 않았고 98년은 왜 변동성이 컸냐? 이때는 롱텀 캐피탈 마켓이 파산을 하면서 충격이 한번 있은 뒤에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그때 좀 충격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산유국 되면 5천인들 못 가려. 자, 이 한마디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 또 명언이네요. 이경민 부장님 또 말씀 들으니까 네. 올 하반기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또 생기네요. 하여튼 네, 내릴 때마다 예상하신 대로 네. 그러한 그 조건들이 갖춰지면서 네. 네, 한번 가기를 그리고 그 전에 다시 한번 또 모시고 네. 중간 점검을 또 한번 받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신 이경민 부장님. 자, 다시 한번 승진 축하드리고요. 아유, 다음에 봐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